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과목이에요. 교수학습 이론이에요. 이 과목은 교수 이론하고 학습 이론하고 그냥 섞어놨어요. 교수 이론은 교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교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게 교수, 가르치는 것이고, 학습의 입장은 학생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배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교수 이론 따로, 학습 이론 따로 이렇게 두 과목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 빼고 이렇게 합쳐서 교수학습 이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차례는 뭐 선생님들 참고로 봐두시고요. 그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요,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 이렇게 서브노트에 정리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쵸? 암기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 놓으실 거고, 정리하실 때 3, 4월에는요, 어디에 선생님들이 좀 초점을 두시냐면, 목차 정리하는 거에 초점을 좀 더 보세요. 그래야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를 선생님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체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는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3, 4월에는 목차를 좀 정리를 해보고, 아, 이게 이 차원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내용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봐요. 봅시다. 이 페이지 봐요. 체육 교수학습. 교수라고 하는 건 교사의 입장에서요, 교육과정 성취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사는 가르치게 되겠네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 아래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 총합, 이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요 문서에 의거해서 선생님들이 내년에 가셔서 지도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기출됐던 문제였었고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청킹이 낯서실 거예요. 새로운 교육과정 만들려면 교육과정 전문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만드는 전문가들,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어딘가에 모여야 된다 그랬죠? 모여서 그들이 교육과정을 만들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청킹을 뭘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개최지 시사로요. 개는요, 계속 발전성의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계속 발전성의 원리. 최소 필요량의 원리. 좋은 거 다 담을 수 있지만 어때요? 그 오만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 필요한 만큼만. 얘는요, 지역성의 원리. 그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얘는요, 시대성의 원리.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사는요,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5개는 개최지 시사로 정킹 잡고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목표의 3가지 유형. 우리 과에서요, 3가지 유형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야기하라 했을 때는 3가지 영역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 2차 시험 보러 갔을 때요, 2차 시험 보러 가서 지도안을 작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업 실연을 하실 때 가장 먼저요, 무엇부터요? 학습 목표에 대한 것 구상하셔야 될 거고, 실연이나 지도안 문제에서 학습 목표를 빈칸으로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습 목표를 만약에 빈칸으로 둔다라고 하면 분명히 선생님들은 3가지 영역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 목표에 의해서 어때야 돼요? 가르치는 과정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나중에 평가도요, 목표에 의해서 가르치고 그 내용을 평가해야 돼요. 얘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신경 써두셔야 돼요. 간혹 학습 목표에 2가지만 얘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의적 요소를 빼버리고 이렇게 2가지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학습 목표 이상한데 이렇게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줘놓은 거면 거기에 따라가시는 거고, 선생님들이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 실현 가능한 목표. 교사는 자신이 설정한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자신이 펼치게 될 학습 지도 상황이 일치하도록 목표 달성을 위한 조언. 심동적 영역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목표 구체적으로 설정해 줘야 돼요.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어야 해요. 예전에 저 신규 때 수업 발표를 하는데
아마 5월, 6월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발령받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수업 발표를 해요. 신규들이 이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수업 발표를 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오셔요. 장학사님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희 수업을 참관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수업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학사님이 그때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선배 교사가 와서 이제 대신 이렇게 보는데 그분 우리 부장님이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학습 목표부터 지적한다. 그래서 학습 목표부터 명확하게 시민적으로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요거부터 지적을 하니까 학습 목표부터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해봐.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했던 게 뭐였냐면 단원이 뜀틀이었어요. 뜀틀.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목표를 따로 정했어요. 남학생은 뜀틀 7단을 자신 있게 넘을 수 있다. 여학생은 5단을 자신 있게 넘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자신 있게 넘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가 남학생은 7단, 여학생은 5단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수업을 했죠.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부장님도 참관을 하셨고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맨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수업 목표부터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이건 구체적이지 않다고 애매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이 7단 높이를 자신 있게 넘을 수 있다. 여학생은 5단 높이를 이보다 어떻게 더 자세히 얘기하죠? 몇 걸음까지 얘기했어야 했나? 그래서 부장님이랑 둘이 쳐다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선생님들의 목표는 어때야 된다고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막연하게 어떤 기록을 얘기하든지 어떤 수량화할 수 있는 거면 수량화해 놓는 게 제일 구체적인 거잖아요. 수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수량화를 해놔야 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거고 그러면 해석, 실행, 개선의 측면에서 실행과 개선 측면일 거고요. 학습 지도 과정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1, 2월에 얘기했던 거 보면 상호작용 관점에서의 수업을 해보면 교사가 준비한 대로 모든 상황이 그대로 다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초임교사들은요. 초임교사들에 비해 경력교사들은 그러한 대안이 별로 없다 그랬죠. 적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려 봤어.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사전에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신임은요. 경력이 적으면 그러한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놀라게 되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비고치키의 GPD. 얘도 일반교육학에서 보셨어요. 그죠? 여기 이미 학습된 영역이죠. 그래서 학생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 얘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고 여기는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무슨 영역이었어요? 근접 발달 영역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였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향상을 깨가는 것,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 얘를 뭐라 그랬어요? 스캐폴딩이라고 그랬죠. 비계 설정. 그 다음 3페이지 봅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 비교해보는 것도 일반교육학에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먼저 살펴보죠. 여기서는요. 저기 보면요. 밑에서부터 살펴보자면 이분은 발달 단계를 제시했죠. 어떻게 해요? 감, 전, 구, 형으로 제시했죠. 그래서 발달 단계를 강조해요.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했죠. 학습과 발달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언어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갈리는 부분이죠. 언어는 인지 발달의 부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 발달이 되어야 언어가. 그 다음에 자기중심 언어 있죠. 혼잣말 하는 것. 이것은 미숙한 사고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혼잣말로 자꾸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혼잣말로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면요. 혼잣말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완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잣말을 자꾸 내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했다고 그러고, 아동은
스스로 세계를 구조하고 이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요. 학습하는 방법은 스스로 학습해요. 스스로. 학습의 방향은 내부에서 외부로. 내부의 인지 발달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외부의 발달이 일어난다고 하는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고츠키 사회문화이론은요, 명칭이 사회문화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강조해요? 여기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해요. 발달 단계 제시는 없고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중심 언어, 이 언어는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혼잣말을 자꾸 내뱉는 거는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래나?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꾸 혼잣말을 내뱉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중심 언어에 대한 다른 시각,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두셔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보조 도구로서 혼잣말을 자꾸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동은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명칭이 사회문화이론이에요. 아동의 학습은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걸 통해서 나의 발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일반교육학에서 충분히 봐주셨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보죠. 감전구형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참고로 보셔도 별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감각운동기는요, 0세에서 약 2세 정도 아이들, 그 다음에 전조작기에는 2세에서 7세 정도,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1세,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11세에서 15세 정도의 아이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등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요, 대부분은 형식적 조작기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간의 발달을 살펴보는 건 유아교육과나 이쪽에서 좀 더 있어 보이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교육학에서나 어떻게 한번 다룰 수 있는 문제지, 우리 과의 문제하고는 직접 다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참고로 봐두시는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각운동기 봐요. 여기는 언어 습득 전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물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반응은 목적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어린이가 그것을 작용하는 방식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전조작기 2세에서 약 7세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언어와 상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와 사물을 내적으로 재구성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때요? 논리적으로 사고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갇혀 있는 거죠. 이때는 물활론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물활론. 얘는 이런 모든 물건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돌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행기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물활론적 사고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여기서는요, 대상을 재구성하고 사물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고 사물을 특징으로 조직해요. 사물과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예와 관찰에 머물고, 이 발달 단계가 끝날 무렵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다소 복잡한 개념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는 게 구체적 조작기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보존 개념이 어떤 거였어요? 얘라 그랬잖아요.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요만큼의 물을 따라 놓은 것, 이 그릇에 요만큼의 물을 따라 놓은 것, 어떤 게 더 많니? 그럼 얘가 더 높이 세워져 있으니까 얘가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존 개념이 형성되면요, 이거 따라서 여기다 채우면 물이 이만큼 차오르는구나, 그래서 똑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보존 개념이라고요.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서는요, 이제 논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가설을 이해하고 만약 뭐뭐 한다면과 같은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와 문제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좀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기 행동에 관해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죠. 물활론적 사고의 3단계 봐요. 이 부분도 참고로 보셔도 별 문제 안 돼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상도 살아있고 의자도 살아있고 태양도 구름도 비행기도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보다 이제 조금 아이가 또 좀 더 크게 되면요, 이제 안 움직이는 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좀 더 크게 되면요, 이제 지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것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물활론적 사고의 3단계는 참고로 보셔도 별 문제 안 되겠어요. 그 다음 목표, 과정에서의 목표 성취. 교사가 심동적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지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지적, 정의적 목표 또한 달성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동적 영역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왜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동작이 되는지, 과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 분명히 인지적인 부분도 자극을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매우 단조롭고 지루한 연습만 계속 반복해서 시키면요, 아이들은요, 운동 기능을 학습하는 것,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 종목은 정말 재미없는 종목이야, 그냥 지루한 종목이야, 이렇게 인식해 버릴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다양한 형태, 같은 기능을 배우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연습 방법, 이렇게 환경도 달리해주고 연습 방법도 다양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은 이전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올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의 세 가지 유형 살펴봐야 되죠. 표면적 교육과정,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은요, 학교에서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 경험 모두를 얘기해요. 이거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획하겠어요? 바람직한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표면적 교육과정은 그 명칭은 되게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표면적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내용들은요, 바람직한 것들이에요. 바람직한 내용들. 그 내용들은 바람직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들을 조직했겠죠. 그리고 비교적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획득할 수 있는 경험들은 비교적 일시적이고 바람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4페이지 봐요. 잠재적 교육과정. 이것은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말투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바람직한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표면적 교육과정보다는 좀 장기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요.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 아이스너가 얘기한 영교육과정은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교육과정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선택성과 배제성이요. 배제성부터 살펴봐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한국체육사 얘기할 때 일본의 체육사 이거 굳이 살펴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 일본의 체육사를 가져다가 무슨 시험 문제를 내기에는 정서에 맞지도 않고 낼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빼버리는 거죠. 얘가 배제성. 두 번째, 선택성은요, 하나를 가르치자니 다른 것 하나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대표적인 게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론을 가르치자면 진화론을 설명이 안 돼요. 진화론을 가르치자니 창조론이 또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는 빼고 둘 중에 하나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얘가 선택성. 영교육 과정의 선택성과 배제성은 일반 교육학에서도 선생님들 중요하게 다루고 계셔야 되고, 일반 교육학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과에서는요, 다룰 수 없어요? 아니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 영교육 과정은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예전에 저 시험 볼 때 객관식으로 문제 나오고 이럴 때는요, 영교육 과정은 단골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영교육 과정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문제 안에 포함되어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살펴두셔야 돼요. 그 다음 학습 경험은요, 아이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총체, 얘를 학습 경험이라고 했고요.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습 경험이에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건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와 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선생님이 학교에 가셔서 어떤 종목을 가르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학습 경험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요 학습 경험을 선생님들이 구성하실 때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첫 번째, 학생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시민적인 목표를 모두 고려하는 전인 육성에 기여하는 유일한 교과잖아요. 그래서 운동 능력을 분명히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선생님들이 선정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 나는 농구 단원 가르칠 거야, 학습 경험은 그거야, 여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죠. 농구 단원을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까지가 학생들이 받게 되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학생들의 운동 수행 능력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요, 두 번째 거는요,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뭐 챙기란 얘기예요? 야, 네가 지금 뜨면 안 되지. 효율성 생각하란 얘기예요. 첫 번째 거는요, 효과성 생각하란 얘기고요. 똑같은 시간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 살펴볼 얘기 있었죠? 짧게 이렇게 쓸게요. 허락된 시간, 교육당국에서 허용한 시간, 그 다음에요, 운동 참여 시간 있었고요. 과제 참여 시간 있고요. 과제 참여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만요? 높은 성공률을 보이면서 연습한 시간만이 실제 학습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선생님, 요 시간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점점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어디에 소요되는 시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요. 수업 운영에 소비되는 시간 때문에 이 시간들은 점점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요, 선생님들이 무슨 시간 줄여야 돼요? 이 시간을 줄이란 얘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1차 끝나고 2차 수업 실현 연습하시잖아요. 수업 실현 연습할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몇몇 분 모여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죠.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본인들끼리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몇의 케이스를 봤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피드백을 주느냐면 말을 버벅대, 혹은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써, 제스처가 부자연스러워, 너무 바짝 얼어있어,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여기 와서 평가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예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사람이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살피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요거예요, 요거. 이 사람 지금 수업 운영에, 수업을 조직하고 운영해 가는데 애들이 연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수업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험생들끼리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보면 거기까지 시야가 안 가거든. 거기까지는 안 가요. 미치질 못해. 그래서 이제 피드백 주는 게 말투, 표정, 눈빛, 제스처, 여기에만 머물러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 끝나고 2차 가셨을 때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실현을 하고 이럴 때 제일 먼저 초점을 두셔야 될 게 그거예요. 큰 틀 먼저 잡으셔야 돼요. 큰 틀이 뭐예요? 수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소비되는 시간 말고 실제로 아이들이 과제에 참여하고 또 실제 학습 시간을 높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말투가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요, 말투와 표정 이런 것들은 몇 번만 연습하면 그냥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익숙해지면 별 문제 안 되죠. 하지만 이런 큰 틀에서 수업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더 많은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의식하지 않으면 이건 개선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 2차 준비하실 때 초점이 제일 먼저 어디예요?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연습하면 그분들은 전문가라서요. 선생님들이 실현하고 있는 것, 어느 지역에 보면 저거 아무나 하죠. 교사학습 과정한 평가 안 하죠. 과정한 평가 안 하고 그냥 실현만 봐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수학습 과정안을 굳이 안 봐도 이 사람이 실현하고 있는 걸 보면 교수학습 과정안이 이렇게 짜여져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굳이 중복해서 평가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들 눈에 보면 수업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렇게 되면 되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수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큰 틀부터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거가 뭐라고요? 학습 경험 선정할 때요. 첫 번째 거, 학생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최대한의 연습 시간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 내용들은요, 이거 확보하려면 어떻게, 이제 실제 학습 시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학생들 수준에 적합해야
높은 성공률을 포함하고 있을 거잖아요. 실제학습 시간의 개념이 뭐였어요? 과제에 참여한 시간 중에 어디요? 높은 성공률을 보이면서 과제에 참여한 시간이 실제학습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성공률을 높게 확보하려면요, 수준이 적합해야, 아이들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놔야 실제학습 시간이 높게 유지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정 모두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 경험 선정하는 기준은요, 글씨 놓고 외울 문제가 아니에요. 효율성, 효과성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실제학습 시간 높게 확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정 모두 통합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돼요. 학습 경험 선정 기준은 아직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렵고 글씨로 외울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 수업 봅시다. 상규적 활동도 계속 출제되는 단골 문제예요. 출석 점검, 운동복 확인 등과 같은 체육 수업 전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행동이에요. 이것들을 상규적 활동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수업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애들하고 인사할 거죠? 그 다음에요, 다 왔는지 출석 체크할 거죠? 체육복 누가 안 입고 왔는지 복장 점검할 거죠? 또 아픈 사람 누가 있는지 환자 파악도 할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늘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단원을 가르치든 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이름이 뭐예요? 상규적 활동. 이 시간은요, 실제 학습 시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이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쿤인이요? 상규적 활동의 구조화라고 했죠. 이것들을 구조화해 놓으면 돼요. 출석 점검하는 거 굳이 내가 36명을 일일이 번호, 이름 부르고 대답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도 딱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화시켜 놓고 아이들을 훈련시켜 놓으면요, 그냥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구조화해 놓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운동과제 제시. 운동과제는 교사가 직접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학습 지도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과제를 위한 사람, 시간, 공간, 연구 등의 학습 환경을 조성한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지도행동과 운영행동. 얘는 기출된 문제죠. 선생님들 여기 교재에 보시면서 기출된 부분은 기출되었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나중에 복습하실 때 훨씬 더 선명해져요. 지도행동은요, 운동과제 직접 가르치는 행동들, 이것이 지도행동. 운영행동은 환경 조성하는 것이에요. 둘로 잘 구분해서 생각해 두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배구 단원의 패스를 가르쳐야 되겠다. 언더핸드, 오버핸드 패스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패스 지도와 관련된 것들은 지도 행동인 거고, 오늘 공이 몇 개 필요한데 누구한테 공을 몇 개 가져오게 하지? 어떻게 짝을 나눠서 연습시키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은 운영 행동에 해당하고요. 지도 행동과 운영 행동의 요 설명을 봐요. 지도 행동은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는 것, 과제 수행을 또 관찰하고 있는 것, 과제 수행을 도와주는 것, 운동 과제를 수정하거나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직접 다 운동 과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운영 행동은요, 연구, 학생, 공간을 정리하는 것, 팀 구성하는 것, 부적절한 행동 제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운영 행동에 해당하고요. 문제 봐봐요. 12년도에 출제된 문제예요. 배구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의 운영 행동만 골라놓은 거래요. 2인 1도로 짝을 짓게 한다. 짝을 짓는 거 운영 행동이에요? 지도 행동이에요? 운영 행동이잖아요. 과제 가르치는 것과 무관하죠. 두 번째, 짝과 함께 언더핸드 패스 연습하게 한대요. 얘는요, 지도 행동일 거고요. 장난치는 학생은 지정 구역에 한동안 서 있도록 한다. 이거 부적절한 행동 제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운영 행동이죠. 언더핸드 패스 시 팔꿈치 동작을 수정해 준다. 얘는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도 행동. 배구공을 준비하는 학생과 정리하는 학생들을 지정한다. 얘도 운영 행동. 언더핸드 패스 거리를 멀리해서 짝과 패스하도록 한다. 이것도 지도 행동이에요. 학생들에게 배구의 언더핸드 패스에 대한 시범 보이는 것. 얘도요, 지도 행동에 해당할 거고요. 운영 행동 3개는 3개겠네요.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지난주에 선생님들 배구 연습하고 안 아팠어요? 선생님들 멍들었죠? 여선생님들 멍들었죠? 저희 일요일 날 체육관에서 배구 연습을 하고 있어요. 배우시고 싶으시면 일요일 날 오시면 돼요. 저한테 어디로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요일 날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이 공을 많이 만져보셔야 돼.
아무리 설명을 듣고 이렇게 설명 듣고 아 그런 거구나 이해 끝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이러면 체육관이 왜 필요해 유튜브만 보면 되지.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컨트롤을 많이 해보셔야 돼. 그래서 감을 익히셔야 돼. 그래서 아 이 정도 파워로 해야 이 정도 공이 올라가는구나 이러한 감도 연습하셔야 되고 아, 손에 이렇게 맞아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자꾸만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단 연습하시면서 그냥 하시면 안 되지. 자꾸만 생각을 해야지. 처음에는 어떤 종목을 배우더라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또 좀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이렇게 연습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연습을 하게 되면 나 편한 대로 하게 돼요. 결국 내가 하기 편한 대로 그냥 편한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했었는데 일부러 어조비를 만드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언더핸드 패스 할 때. 근데 어때요? 이렇게 하려면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이러면 이것이 고정돼 버리면 나중에는 고치기 힘들어요. 그날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을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되게 오래 이렇게 배구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일부러 어조비를 만들지 않고 수비하는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때요? 결정적일 때 실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하실 때 얘를 신경 쓰셔야 되고 저는 그때 게임하고 있으면서도 게임 중에 계속 선생님들만 봤어.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서 혼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 아이고 치지 말라니까 또 치고 있다. 아이고 어조비 하려니까 또 어조비 안 하고 있다. 던지려니까 안 던지고 있다. 이러면서 혼자 확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일단 선생님들을 보면서 되게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좀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되게 뿌듯했고 어쨌거나 연습량은 많아져야 되니까.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여선생님들이 그냥 해도 멍들 텐데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막연하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가 느껴지셨나요? 네, 그랬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이 해보셔야 돼, 많이. 그래야 많이 해보셔야 익숙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배구는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농구는 드리블을 하면 돼요. 얘는 어디 안 가. 가봐 여기야. 근데 배구는 한 번 옆으로 튀어버리면 다음 게 안 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네, 인강 선생님들도 배구 배우고 싶으시면 일요일날 저한테 일요일날 오후에 오세요. 자, 그 다음 교사의 가치관 봅시다. 교사 학습에 대한 행동주의와 인간주의 비교. 행동주의는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자극을 주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겠지라고 하는 SR理論에 근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요 조작자예요. 내가 자극을 이렇게 주면 돼.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기능을 내용으로 삼고요. 학생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요 조작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요 수동적으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교수 과정은 교사 중심적이에요. 학습자가 수업 환경에 적응해야 되죠. 교수 결과는 수업 내용 숙달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요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조력자 역할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내용은요 내용 선정하는 것들은요 이것도 교사 중심적이잖아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잘 구조화시켜 놓고 학생들은 그거에 따라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여기서는요 어떤 내용들요?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니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너희들은 이렇게 연습하면 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거야.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면 되고요. 학습 내용은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정의적, 인지적인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폭넓은 경험에 창조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해요. 그리고 교수 과정을 보면 학생 중심적이죠. 수업 환경을 학생 개인에게 적응시켜요. 그래서 교수 결과는 자기 성취감, 개성 발달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되게 우리 모선의 수업 스타일도 했으니까 스타일로 따져보면 얘는 어떤 스타일에 가깝고요.
지시형 스타일에 가까운 스타일인 거고, 이쪽은요 이제 학생의 선택권이 많아지는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5페이지 아래 봐요. 아나공 수업에 대한 의견 나누기. 아나공 수업 알고 있죠,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공 던져주고 이제 너희들끼리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아. 얘가 아나공 수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되게 다른 과목에서도 학교 외부에서도 체육생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나공 하면 되지 뭐. 애들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던져주고 놀라고 하면 되잖아. 애들 뭐 신경 쓰려고 그래. 이런 시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리허리도 얘기했는데 또 해야지.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요. 우리 과목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공 던져주고 그냥 애들 뛰어놀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선생님들 가서 분명히 반박하셔야 돼. 내년에 가셔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도 분명히 학교 현장에 가시면 들으실 거예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니, 제가 많이 들었다니까요. 내일 수업해야 돼. 근데 오늘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랑 술 먹어요. 내일 1교시부터 수업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따라주면서. 아유, 그냥 애들 공 던져주면 되잖아. 뭐 신경을 써. 이러면서 술을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들이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신규 때 얘기했어요. 정말 대차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국어 선생님 가서 읽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수학 선생님 풀라고 그러면 되고요. 국어 선생님, 미술 선생님 그리라고 하면 되고요. 선생님들 다 똑같지. 뭘 우리만 공 던준다. 우리는 공이라도 던져주지. 당신들은 책 갖다 놓고 풀어, 읽어, 불러, 그려. 이거만 하잖아. 그럼 똑같지. 뭘 얘기해. 선생님들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대차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또라이 기질 때문에 군생활도 엄청 고생했죠. 이등병 때부터 개겨가지고. 자, 봅시다. 자, 아나공 수업. 그러면 아나공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첫 번째, 학생들은 아나공 수업 좋아하나요? 그럼요, 환장하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특히 남학생들은 축구 하게 해주면 제일 좋아하고요. 여학생들은요, 대부분 피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구 하게 해주면 좋아하고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아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쵸? 니들이 이런 거 하면 니들이 좋아하는 이거 하게 해줄게.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체육교사들은 아나공 수업 서로 하나요? 그럼요, 편한데? 편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과목의 궁극적인,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우리 과목만의 궁극적인 학습 목표 어디 있었어요? 심동적 영역이 목표잖아요. 진정한 아이들이, 정말 애들이 즐겁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아나공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못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는 못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교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아이들이 눈에 보여요. 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축구해. 그래서 선생님 공 던져주잖아요. 미치잖아요. 그래서 나 좋아서 뛰어다니느라고 이런 아이들이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쪽에서 땅 따먹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원치 않는데 골키퍼를 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시켜놓고 보니까 정말 체격도 작고 운동 기능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은요 늘 소외돼요. 그래서 게임할 때도 잘 껴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해봐야 잘 안 움직이는 골키퍼나 갖다 시켜놓고 하려고 그러고 이 아이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자 같이 참여해봐 이러면 너나 나나 똑같이 이 수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나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요 진정한 소외감을 느끼는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고려도 선생님들이 아나공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이러한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도 어떻게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해보셔야 돼요. 그냥 니들끼리 편하게 놀아 하고 끝나면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니까요. 제가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말씀 안 드렸나요? 애들 축구를 시켜놨는데 여기 서울에 왔을 때 축구를 시켜놨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남학생 하나가 바닥에 이거 들고 모래밭에 이렇게 뭐 땅 따먹기처럼 이렇게 뭘 막 이렇게 그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안 해? 그래서 그때 이제 반에 애들이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남학생들 두 팀으로 축구하고 있고 다른 학년하고 다른 반하고 같이 이쪽에서는 농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농구도 하지 않고 축구를 꼭 11명만 하지 않았어요. 축구 경기장이 좁지 않으면 12명, 13명 집어넣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에 띄니까, 그래서 너는 왜 축구도 안 하고 농구도 안 해?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그냥 자기는 재미없대요. 축구도 재미없고 농구도 재미가 없대. 그래서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안 좋아한다는데 뭐라고를 해. 여기서 내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거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업이요. 그러더라고요. 애가. 뭐? 대부업? 내가 알고 있는 대부업? 네. 야,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가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해야 대부업이 가능하잖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그러려면 대학교는 어디 가고 싶어? 그냥 서울 소재에 있는 아무 대학교나 가면 돼요. 전공은? 그럼 뭐 경제학과 갈 거야? 전공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서울 소재 대학만 가면 돼요. 무슨 꿈이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서울 소재 대학만 가면 학과에 관계없이 아빠가 벤츠 선물해 주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대부업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그 비싼 동네에 저희 아빠 여기 건물 5개 갖고 계세요. 아빠가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게 꿈이더라고요, 걔는. 아니다, 욕하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걔를 보고 걔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이렇게 걔는 앉아있고 저 옆에 앉아서 얘기 듣다가 딱 3글자 외치고 나왔어요. 개새끼 이러고 왔어요. 그 다음 아나공 수업이 가능한 종목들 대부분은요, 애들이 좋아하는 국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만 자꾸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학습 경험은요, 그쪽에만 머물러 있겠죠. 다양한 경험을 하기는 좀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아나공 수업을 가셔서 아나공 수업은 안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외부에서는 그렇게 봐요. 우리를 보는 인식이 아나공 수업이나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하지만 아나공 수업은요, 아이들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얘거든요. 정말 그 아나공 수업할 때 아이들의 눈빛을 봐요. 표정과 눈빛을. 정말 축제의 분위기잖아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셔서 아나공 수업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도 좀 선생님들이 해보셔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아나공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건 선생님들이 각자 고민해 보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가셔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없었나요? 무슨 과목? 그 선생님 다음 시간에 무슨 과목이야? 그 선생님 들어올 거야. 벌써 짜증나. 이런 과목 있었죠. 싫고 이런 과목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시간 체육이야. 우리 체육 선생님 누구야? 이랬을 때 되게 반갑고, 괜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옆 반은 다른 선생님이 하고 우리 반은 이 선생님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부심까지도 가지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되게 기다려지는 시간, 가고 싶은 시간, 좀 더 넓게 본다면 그 선생님 때문이라도 내가 학교 가는 게 즐거워.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러한 수업을 만드는 것도 선생님들이 계속되는 성찰과 반성, 또 개선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교직에 가셨을 때의 보람을 느끼실 거잖아요. 그렇죠? 찬란한 날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고통들은 잊어요. 그 다음 이제 학습, 6페이지 봐요. 학습은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요? 학생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아까 교수는 누구의 입장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잘 가르쳐주면 돼.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아직 없었어요. 저쪽에서는. 물론 이제 넘겨짚었죠.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넘겨짚었잖아요. 아이들에게 연습시간 많이 확보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돼. 이제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2차 시험 볼 때 뭐 본다고 그랬어요? 2차 시험에 뭐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거예요. 수업 실현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수업 나눔해요. 수업 나눔. 수업 실현은요, 20분 동안 평가하러 오신 분들이 선생님 혼자 준비한 수업을 혼자 실현, 열심히 연기를 하고 얘를 보고 3분이서 평가하는 게 수업 실현. 그거 끝나고 나면요, 이제 그분들과 마주 앉아요. 마주 앉아서 그분들과 내가 수업을 방금 실현한 내용에 대해서 나눔을 하게 돼요. 그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단골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은 방금 실현하실 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이러한 가르침들이 잘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얘가 단골 질문이에요. 선생님 방금 이 내용을, 이 단원의 내용을, 이 기능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수업 실현을 하셨는데 혹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학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움이라고. 학생의 입장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돼. 내가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너네는 배웠잖아. 이게 아니고요. 진정한 학생이 진정으로, 그 내용 이렇게 배웠어. 이런 거야.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지, 학생은 이렇게 하고 있고 교사는 가르쳤고 배움이 일어났어. 이런 것들을 배움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배움이 일어나려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려면 혹시 오늘 수업 실현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 날아와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내가 오늘 수업 실현한 걸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좀 더 학생 입장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이런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수업 나눔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두셔야 돼요. 자, 봅시다. 6페이지. 학습의 의미. 연습 또는 훈련을 통한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 변화예요.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 변화. 여기에서의 행동은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행동이요? 바람직한 행동이겠죠?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지고 배우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련의 내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 안에 내재되는 부분인 거고 비교적 오래적인,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의 변화이기 때문에 관찰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동학습과 제어파티에서도요. 운동학습이 된 것, 이거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체득해야 돼요.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몸속으로 체득해야 돼. 근데 체득한 것이 어때요? 체득했다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잠깐 달라진 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여야 되잖아요. 코로나 아님? 영구적인 변화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연습한 것, 수행한 것은 관찰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 운동기능의 학습, 행동주의적 접근. 우리 이거 살펴보셔야 돼. 행동주의적 접근이니까요. 어떤 자극을 제공해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선생님들이 외울 게 아니라 채워보실 문제였었죠. 행동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어떤 행동이니까요.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증가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거는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니까 감소시킬 거고요. 자극을 제시해줬대요. 얘가 뭐였어요? 제시해줬으니까 정적. 자극을 제거했어요. 없앴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동을 증가시키고 싶대요. 그래서 얘가 뭐였어요? 강화. 행동을 감소시키는 건요? 처벌이었었죠. 이때 자극의 종류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극을 줬더니 좋으니까 행동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때의 자극은 어떤 자극이야? 쾌자극. 자극을 줬더니 싫으니까 행동이 감소됐겠죠? 무슨 자극이야? 자극을 뺏어갔더니 좋아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증가했대요. 이 자극은 어떤 자극이야? 불쾌자극. 자극을 뺏어갔더니 싫어서 감소해요. 어떤 자극을 뺏긴 거예요?
쾌자극을 뺏긴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얘로 연결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졌어요. 그쵸? 여기 봐봐요. 공부를 하면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겠대요. 이건 어디에 해당해요? 공부를 하는 것 바람직한 행동이죠? 강화에 해당할 거고요. 화장실 청소를 면제하는 것은요, 불쾌자극을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해요? 부적 강화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공부를 안 하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대요. 불쾌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적 처벌에 해당하겠죠. 공부를 안 하면 스티커를 환수해 간대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쾌자극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해요? 부적 처벌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공부를 하면 스티커를 제공해 준대요. 쾌자극을 제공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정적 강화에 해당하겠죠. 자, 타임아웃. 얘는 어디에 해당해요? 타임아웃. 불쾌자극 제공인가요? 불쾌자극 제거인가요? 쾌자극 제공인가요? 쾌자극 제거인가요? 타임아웃은요, 애들이 연습 시간에 연습하지 못하게 빼내는 거죠. 이게 무슨 자극인 거예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얘를 못하게 하는 것. 쾌자극을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왜 뺏겼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뺏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해요? 부적 처벌에 해당하죠. 보상손실은요, 보상손실, 얘가 뭐예요? 스티커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어디에 해당해요? 부적 처벌에 해당하죠. 이건 일반교육학과도 다 있는 부분이니까 다행인 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찰스가 얘기한 효과적인 벌의 효과적인 사용에 필요한 4가지 지침을 얘기했어요. 벌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벌을 할 때는요, 이러한 지침들을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 벌이요,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긍정적인 전략과 함께 사용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이 벌이 협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협조관계가 깨진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벌을 받았어, 나 저 선생님 싫어,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벌을 제공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네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이에게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벌을 제공해주면요, 아무 협조관계가 깨지지 않죠. 저희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애들이 학교에서 짤짤이를 한 거야. 3명이서 짤짤이를 하다 걸렸어요. 담임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붙들려가서 3명이서 벌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벌을 어떻게 줬냐면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켰어요. 선생님이 옆에 서서 하나에 내려가고 둘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 정확하게 3명이서 맞춰서 100개를 딱 하면 너희들이 받는 벌은 다다. 단 한 명이라도 자세가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3명이서 이렇게 하나, 올라와, 둘. 근데 애들이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도 100개 안 될걸요. 잘 그렇게 시키면요, 나 혼자 100개 하는 건 몰라도요, 옆에서 하나, 둘, 요거에 3명이 나란히 맞춰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거든. 하다가 무너져, 처음부터 다시. 하다가 무너져, 처음부터 다시. 이래가지고 애들이 결국에는 100개를 다 채우고 왔어요. 무너지고 안 하잖아요. 맞았거든. 이러니까 결국 100개를 다 채웠는데, 애들이 100개를 다 한 다음에 하고 와서 한 놈이 좀 이렇게 좀 뚱뚱한 애였거든요. 걔가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한 300개 한 것 같대요. 한 300개는 하고 온 것 같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학교를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가 여기 젖산이 쌓여가지고 이게 안 구부려지는 거야. 그래서 밥도 못 먹었대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안 구부려지니까 얘가 이렇게 세수도 안 되고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하고 왔대요. 그래서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애들이 선생님 보고 웃어요. 선생님 안 구부러져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야 이거 다시 하면 돼. 얘들 붙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만 설명해줘도 애들은 협조관계가 깨지잖아요. 협조관계가 깨져버렸다면 다음날 아침에요. 애들이요. 선생님 보고요. 웃으면서 저 이거 안 돼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되게 앙심을 품고 이래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벌을 주더라도 내가 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러한 벌을 정당하게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면 돼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네 가지 지침을 좀 챙겨둬요. 잘 체크해 두세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봐요. 삭제 훈련과 비슷하고 적극적 연습과 비슷하다고 메모해 놨죠. 벌을 다른 긍정적인 전략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 삭제 훈련이 어떤 개념이에요? 삭제 훈련. 삭제 훈련이요. 애가 맨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아이야. 그래서 이 부적절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날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안 해.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 삭제 훈련이었잖아요. 이 삭제 훈련도 잘 체크해둬요. 그 다음 적극적 연습은요.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르게 고쳐줘야 된다 그랬죠. 적극적 연습은 뭐였어요?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 얘가 적극적 연습이었잖아요. 자, 2015년 문제 봐봐요. 다음은 중학교 1학년 3반 체육 수업의 1화 기록지이다. 시덴탑의 학습자 관리 전략에 근거해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전략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셔. 한참을 고민한 김 교사는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습자 관리 전략을 적용했다. 우선 김 교사는 수업 방해 행동을 한 3명의 학생들을 연습에 참여시키지 않고 10분간 수업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수업을 참관하게 했다. 이거 무슨 방법이에요? 퇴장이죠. 타임아웃. 퇴장을 적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반드시 교사의 시야권 안에 둬야 된다 그랬어요. 교사가 안 보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교사의 시야권 안에 있어야 돼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 방해 행동을 할 때마다 기록하고 누적 기록이 3회가 되면 이들이 좋아하는 농구 스포츠클럽 대회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얘는요. 쾌자극 뺏어간 거죠? 뭐예요? 보상 손실이요. 행동주의 입장에서 살펴봤어요.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주면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거야. 여기였었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정보 처리 이론 접근 살펴보자.